부활절을 마치고 돌아온 뉴욕 증시 간밤에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다시 한번 지수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지수의 하락에 힘을 보탰던 건 그동안 시장을 위축시켰던 관세 이슈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이슈였는데요.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2%대 낙폭을 나란히 보이면서 다시 한번 지수 하방에 좀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 너무 늦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의 말을 거침없이 이어갔습니다. 간밤 시장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그렇다면 주요 헤드라인으로 먼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도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전해지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조금 더 강경한 목소리를 전해왔는데요. 만약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협력해서 중국에 어떠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상응 조치를 하냐에 따라서 시장 안에서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 시장은 관세 이슈로 크게 하락을 보였던 건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과 관련된 발언과 여러 가지 변동성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주요 유통업체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이어간다라고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3분의 1 정도가 중국과 멕시코에서 제품을 수입해오고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세와 관련돼서 여러 기업들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해당 기업들의 CEO를 직접 백악관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데 조율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과 관련된 발언이 간밤 뉴욕 증시의 낙폭을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파월 의장에 대한 이 의지 부족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때문에 간밤에는 다시 한번 달러가 약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장기채가 올라가는 등 시장 안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준 이사들도 굉장히 불안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이 굴스빅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연준의 독립성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월가 같은 경우는 S&P 500 이익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기업들의 전망 이익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이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전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한 부분은 저희 머스노 5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종목과 관련된 한 줄 픽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앞두고 계속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간밤 웨드부시에서도 코드 레드 경고장을 날리면서 일단 1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을 크게 키워가긴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지 추후 머스노우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간밤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현재 화웨이가 중국에서 AI 칩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저가형 칩이 통제를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간밤 젠슨항 CEO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을 방문해서 여러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반전의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을지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도 잘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밤 M7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한 가운데 애플도 1%대 낙폭을 보였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격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제조 의존도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수익성 약화와 관련된 부담감이 주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 투자 의견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간밤 주가의 상승을 보였던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스트래티지를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간밤의 주가 반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과 함께 스트래티지사 간밤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의 좀 주요 이슈들 조금 더 딥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다시 한번 2%대 또 아쉬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간밤 주식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준 압박과 관세 협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이 세일 USA 기조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 해임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가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을 시켰고 여기에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부각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 이 반도체 업종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장중에는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해 자금 이탈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장마감 무렵에는 이 낮아진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일부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 낙폭은 다소 축소가 됐습니다. 특히 S&P 500의 PER이 10년 평균 수준에 근접하며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시장은 이 트럼프의 정책 개입 가능성과 연준 신뢰 훼손 협상 불확실성이라는 이중 리스크에 흔들리는 모습이며 오늘 밤 발표될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또 한 번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셀 USA 현상이 미국에 이어지고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까지 겹쳐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은 일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나 업황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네. 3대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 이탈이 가속화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 약세와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중 관세 협상은 겉으로는 잘 되고 있다는 트럼프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본, 멕시코 등 주요국이 합의 진전이 없다고 밝혀서 협상 난항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 엔비디아는 칩 공급 지연 이슈와 중국 경쟁 심화 우려로 4.5% 하락을 했고요. 이 테슬라는 신제품 연기와 CEO 리스크에 5% 넘게 급락을 하면서 이 빅테크와 반도체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집중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과 인도 종목군은 견조했습니다. 알리바바, 핀도더, 인포시스 등은 글로벌 자금 유입과 정치 리스크 해소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채권 시장인데요.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금리는 하락하고 장기 금리는 상승,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금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발 정책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을 떠나 대체 시장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확인된 하루였습니다. 내일장에서는 관세 협상 관련 코멘트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시장 흐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은 어디로 갈지도 궁금합니다. 외국인들의 유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국내 증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준 공격, 미중 갈등 확산으로 급락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는 극도로 위축된 상태고요. 특히 연준의 독립성 훼손, 관세 협상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셀 USA는 국내 시장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은 한미 관계 협상과 주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크며 큰 폭의 방향성보다는 이 종목별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반도체 수출 기대감에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 대선 공약 관련 정치 테마주나 세종시 원전 콘텐츠 등 정책 수혜 업종 중심의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기, 가스, 음식료, 통신 등 이 방어적인 업종 중심으로 수급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 전략으로는 실적 시즌에 맞추어서 목석 가리기를 강화하되
정책, 실적, 수급 이 3박자를 갖춘 이 종목군 중심으로 선별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시장은 당분간 이 박스권 흐름 속에서 종목 장세 전개가 유력하며 관세 협상과 테슬라 실적 발표 등 중반 이후 이벤트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낙폭 과대 우량주 정책 기대주, 실적 개선주 중심의 분할 접근이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접근해볼 업종과 함께 전반적인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곽여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지수단에서 2%대 낙폭을 3대 지수가 모두 보였던 만큼 간밤 히트맵도 빨갛게 물들었는데요. 주요 이슈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할 M7 종목들과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 전반이 하락하며 약세 마감했습니다. FOMC를 앞둔 긴축 경계감과 트럼프의 무역 정책 우려가 겹치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됐는데요. S&P 500 대다수 종목이 하락 마감하며 전 섹터적으로 짙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섹터가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수출 제한과 고관세 이슈가 불거지며 핵심 종목들이 줄줄이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는 4.62% 하락하며 기술 섹터 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 정부가 AI 칩 수출을 제한하면서 대중국 매출 둔화 우려가 반영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각각 2에서 2.5%가량 하락했는데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 성장 기대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브로드컴 역시 중국 수출 관련 불확실성으로 4% 가까이 밀렸습니다. 다음 금융 섹터 보시면 미국 국채금리와 긴축 리스크에 따라 부정적인 흐름 이어갔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각각 3% 전후 하락하며 은행 전반이 약세를 탔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2%대 하락, 포트폴리오 전반의 가치 조정에 따른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금리 민감 업종인 금융주는 연준이 추가 긴축 여지가 살아있다는 분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다음 헬스케어 섹터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업종이지만 이번 장에서는 이마저도 방어력을 잃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존슨존슨, 유나이티드 헬스 모두 2% 이상 하락했는데요. 특히 고관세 정책이 의료 장비 및 제약 원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경우 연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커진 것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비재와 유통 섹터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발언이 직접 타격을 준 건 바로 소비재인데요. 아마존은 무려 3% 넘게 빠졌고 홈디포와 테슬라에도 낙폭이 컸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산 부품 조달 불안이 확산되며 추가 조정이 이어졌고 아마존은 소비 둔화 우려가 함께 물류비 증가 부담까지 더해진 모습입니다. 반면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일부 대형 리테일은 소폭 반등하며 선방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 둔화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미디어와 플랫폼주도 기술주 못지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알파벳은 고관세 리스크와 함께 광고 매출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3%대 하락이 있었고요. 메타는 고금리 여파로 기술 성장주 전반과 함께 약세를 탔고 넷플릭스는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에 눌리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재에서는요, 공급망 리스크와 트럼프 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섹터 중 하나인데요. 원자재 쪽에서는 엑슨모빌과 쉐보론 같은 정유주도 유가 반등 기대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구리와 리튬 등 자원 관련주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 고조로 다시 한번 공급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섹터별 흐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섹터는 간밤 증시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는 4%대 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중국향 AI GPU 판매가 차단된 데다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 칩 910C를 다음 달부터 대량 출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AI 패권 경쟁 구도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이번 조치로 최대 55억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AI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관련 반도체와 데이터 인프라에서도 뻗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4%대 하락 보여줬고요. 다음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 출시를 연기한다는 소식이 밝혀졌고 또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가가 5% 이상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브랜드 신뢰도인데요. 현재 테슬라는 주행거리 조작 혐의로 미국 내에서 집단 소송에 휘말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심리가 냉각하면서 5%대 하락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섹터에 있는 애플 보겠습니다. 구글은 올해 75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 계획을 밝혔지만 채널 파트너 고객의 절반가량이 클라우드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과잉 투자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생성형 AI 투자는 이어가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 소송과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 등 윤리적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AI 섹터 같이 볼 텐데요. 네, 구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올해 75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 계획이 있었고요. 하지만 과잉 투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대 하락이 있었습니다. 메타 역시 생성형 AI 투자 가속 속에서 콘텐츠 비용과 윤리 리스크 등 이중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분야에 대한 과열 우려가 주가에 선반영된 모습으로 3%대 하락 보였습니다. 다음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AWS의 임대 프로젝트가 일부 연기됐다고 보도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기술 섹터에 밸류에이션 부담을 주는 요인인데요. 이렇게 AI 섹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도입으로 다시 한번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유통주 살펴보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소비재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월마트, 타겟, 홈디포, 로스 등 주요 리테일 CEO들이 트럼프 측과 비공식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는 월마트입니다. 상품 수입의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가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또는 마진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중 압박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마트 0.87%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타겟은 공급망을 아시아 등 여러 국가로 분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간밤 0.7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홈디포 보겠습니다. 홈디포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주로 미국 내 주택 리모델링 수요에 의존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세 영향보다는 소비 위축이 변수입니다. 특히 홈디포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주택 개보수 수요 반등 기대가 커지면서 간밤 시장에서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소비재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비재 섹터에서는 코카콜라와 스타벅스 등 방어주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는데요. 코카콜라는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도 일정한 수요가 유지되는 전형적인 비탄력 소비재로 JP모건이 폭풍 속 피난처라 평가할 만큼 안정적인 실적 흐름 보였습니다. 실제로 간밤에도 약보합권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시장 내 회피 자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다음 스타벅스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북미 실적 부진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따른 보이콧 이슈, 영국 시장 내 손실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있었지만 배당 수익률이 15년 연속 3%로 이어가면서 장기 배당 투자자들에게 재조명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이 중장기 진입 구간이라는 리포트도 나오면서 1%대 약한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 나이키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트럼프 관세의 직격탄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나이키는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신발의 3분의 1켤레가 중국에서 수입된다고 하는데요. 관세가 재도입될 경우 생산 단가가 오르고 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관세로 인해 EPS가 1.69달러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연간 실적 가이던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주가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는 최근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관세 이슈가 단기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시장의 베팅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젯밤 하락시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이슈 있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시장 전체 흐름과 다르게 어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6.61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고 2분기 가이던스도 EPS 7.03달러로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광고 기반 요금제의 가입자 수 증가와 콘텐츠 제작비 효율화가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고 무엇보다 전체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실적으로 방어한 유일한 빅테크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1.5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투자자 사이에선 혼선을 불러왔고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향후 기업 설명회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허츠 보겠습니다. 허츠는 간밤에 퍼싱 스퀘어가 19.8%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정책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장중 100% 이상 급등했다가 이후 6% 넘게 하락 마감하는 고변동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에크먼은 이번 투자를 통해 허츠를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수혜주로 지목했는데요. 자동차 관세가 부활할 경우 신차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에 따라 중고차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구조적 논리를 기반으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캐피털 원 보겠습니다. 캐피털 원은 350억 달러 규모의 디스커버리 인수안이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1%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번 인수는 단순히 두 신용카드사의 통합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플랫폼 확대와 고객 접점 확대 전략이 핵심 카드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1.4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할 M7 종목들과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중 간 관세 전쟁 여파로 중국 샤먼항공에 인도될 예정이던 보잉 맥스 737 항공기가 미국으로 돌아왔다. 20일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시애틀의 보잉 생산기지에 착륙했으며 샤먼항공 도색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 항공기는 저장성 저우산 보잉 완성센터에서 인도를 앞두고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철수했다. 8,000km를 비행하며 괌과 하와이에 들러 연료를 보충했다. 로이터는 보잉 맥스 737의 귀환은 수십 년간 유지된 관세 면제 지위 붕괴로 인한 항공기 인도 차질의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일부 항공사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려 인도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총 14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125%로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의 보잉기 인도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무역 갈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도 관세와 관련돼서 입을 열었는데요. 일단 만약 중국에 해를 끼치는 무언가의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해당 국가들에게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 본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협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간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습니다. 특히 미국과 손잡는 나라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복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리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긴장감이 더욱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은 이미 미국과 협상에 들어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런 발언들은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전략 중 일부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 대해서 145%의 고율 관세를 적용을 했고 중국도 보복 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서로 이 관세 조치에 대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관세 부정행위 8가지를 직접 지목하면서 또 다른 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통화 조작이나 부가가치세, 덤핑, 수출 보조금이나 기술 농업 기준, 지재권 절도, 불법 복제, 환적 등을 거론을 했는데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나 유럽의 GMO 옥수수 수입 금지 조치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을 하면서 특히 일본의 자동차 수입 잔병 문제는 일본 측 협상단과 직접 만난 직후 다시 꺼내들면서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 진입 확대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위조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미국이 매년 1조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무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면서 현재 이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월마트나 타겟, 홈디포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 CEO들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는다라고 하는데요. 관세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월마트 측은 판매 제품의 3분의 1이 현재 해외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만큼 관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타격에 놓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업계 CEO들과 직접 만남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일단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중 관세 전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간밤 투자자들의 투심을 흔들었던 건 사실 관세 이슈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때리기가 더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파월 회장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로써 벌써 3일 연속으로 파월과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을 패배자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당장 진행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단순한 비판에 그친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불과 며칠 전에도 파월의 해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간밤에도 추가적으로 본인의 SNS를 통해서 파월 의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라는 강력한 문구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대통령의 직접 해임이 불가능한 독립기구죠. 파월 의장 역시 자신은 해고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요. 트럼프 주변 보좌진들도 시장 충격을 우려해서 실제 해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짙다라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 책임을 금리를 내리지 않은 연준으로 돌리기 위한 여론 만들기의 일부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실제로 최근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제약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그 직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일단 이런 반응들이 나오자 연준 내부에서도 경고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 연준의 독립성은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적 간섭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때문에 시장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해임이 현실화되면 미국 자산 매도 행렬과 달러 약세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죠. 일단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금리 전망을 두고는 시장과 연준의 시각 차이도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 파생 시장은 연준이 올해 100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연준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단 당장 5월 7일부터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 연준 위원들은 본격적인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연준 위원들의 주요 연설들이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작용이 되는 건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세라던가 내부적인 이슈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자 월가에서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선포가 되기도 전에 이 정도 수치로 기업 이익이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유례 없었던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위험을 반영해서 미국 기업의 이익 추정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S&P 500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 전망은 연초 11.4%에서 최근 6.9%까지 크게 낮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향 조정이 이미 1년 전에 정점을 찍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 지수가 고점을 기록하기 훨씬 전부터 해당 분위기가 이어졌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따라서 일부 주식과 업종은 이미 경미한 경기 침체를 주가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한 애널리스트는 만약 침체를 피할 수 없다면 시장은 2주 전 기록했던 저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지만 일단 추가적인 지수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가 분석하고 있는 S&P 500의 예상 범위는 5,000에서 5,500선인데요. 일단 향후 시장 흐름을 결정할 핵심 지표로 고용 보고서를 꼽은 만큼 나오는 데이터들을 잘 점검을 해보면서 전략들을 세워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해외 상황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럽과 중국 기업들도 미국 경기 둔화를 반영해서 실적 전망을 계속해서 낮춰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증시를 반영하는 MSCI 세계지수는 올해 6% 넘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S&P 500과 미국 증시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늘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의 하향 조정이 경고의 일환일지 혹은 우리에게 주는 기회의 시그널일지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일단 내일 시간 외에서 테슬라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월가에서는 기대감보다도 우려감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웨드부시도 리포트를 통해서 레드 플래그가 뜰 수 있다라는 우려의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일지 간밤 테슬라는 6%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227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에는 6.9%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의 올해 판매량 증가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50달러에서 225달러로 낮춰 잡았고요. 수익성 둔화에 대한 경고까지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을 코드 레드라고 표현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발언에서 벗어나서 본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실적과 브랜드 모두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최근 테슬라는 중국에서 고가 모델인 S와 X의 주문을 중단을 했는데 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와 맞물려서 중국 내 입지 약화를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웨드부시는 시장에서는 다가오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이나 로보택시, 저가형 모델 Y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망 매물이 시장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도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연간 인도량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기존 200만 대에서 165만 대로 하향 조정된 상황인데요. 이 웨드부시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서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이 현재 예상치인 $2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아이브스 전문가는 테슬라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완전 자율주행 일정이나 저가형 모델 출시, 또 AI나 로보틱스 전략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이야말로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테슬라가 마주하고 있는 진짜 위기는 과연 숫자가 풀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방향성이 풀어줄 수 있을지 내일 발표되는 실적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간밤 약달러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지지는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장의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건 바로 SEC의 수장이 바뀐다라는 부분인데 폴 애킨슨 위원장으로 본격적으로 교체가 되는데 현재 70개가 넘는 암호화폐 ETF를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이 외신 헤드라인이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도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SEC 수장 교체와 함께 시장 안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터 고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쇼 스피드, 차이나 쇼 스피드. 일본 마가 모자 쓰고 쌍따봉. 트럼프가 매일 하루에 한 번 부르는 그 이름 파월. 트럼프, 일본 볼링공 테스트 아웃. 트럼프 인증 중국에 대한 권위자 마이클 필스버리 등장. 트럼프 13주차 승리의 기록, 빌 에크먼 나이키에 이어서 이번엔 허츠입니다. 자, 첫 번째 아이쇼 스피드, 차이나 쇼 스피드입니다. 자, 이제 중국과 미국은 완전 여론전에 돌입했죠. 그렇죠? 중국 국민들과 미국 국민들도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거를 가동하여, 그렇죠? SNS의 시대 아닙니까?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스레드, 뭐 트루스 소셜, 트위터, X, 페이스북 싹 다 동원하여, 중국은 뭐 알리바바, 위챗 싹 다 동원하여 자기네 나라에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있죠. 물론 미국은 민주주의,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밈이 많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자, 지지난주부터인가요? 이제 그 에르메스 버킨백의 원가가 얼마냐부터, 그렇죠? 그런 것들이 틱톡을 이 지금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 지금 그 이제 트럼프가 제조업을 다시 부흥한다고 하니 아주 비아냥되는 밈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인을 대표적으로 저렇게 물론 미국인이 뚱뚱한 사람이 많긴 한데, 자, 저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손놀림도 더뎌가지고 나이키 공장 니네가 한번 데려가 봐라. 저러고 앉아있지. 이러면서 지금 비아냥되는 밈들을 마구 양산하고 있습니다. 자, 마구 양산시키고 있죠. 네. 자, 안 넘어가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양산시키고 있는데, 그 다음 것도 다 지금 비아냥되는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번엔 또 테슬라죠. 야, 테슬라도 너네 해봐라. 자, 왜 이렇게 저렇게 다 저런 모습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인들은 저렇게 비만 살덩어리들 그리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그런 것들이 우습다는 것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 인공지능입니다. 자, 이건 아이폰 공장이죠. 저렇게 두뇌 빠져가지고 저 손으로 뭔 아이폰을 조립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중국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죠 이번엔. 자, 미국의 모든 기업들 다 막 나해놨죠 지금. 나이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자, 공장 한번 가져가 봐라 이겁니다. 메이드 인 USA 만들어봐. 너네 근로자들 저렇게 두뇌 빠져가지고 저거 조립한다고? 이게 이 비아냥되는 밈들 엄청 양산하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캘리포니아에서 저 조그만 손으로 엔비디아 칩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되겠습니까? 옆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는데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벤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저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자, 요즘에 뜨시는 분, 자, 충칭에 사는 저 중국인 분인데 트럼프 흉내를 너무 똑같이 내가지고 말투가 똑같아요. 눈 감고 들으면 트럼프인지 저 사람인지 몰라요. 이 제스처나 이런 거 얼굴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목소리 들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엄청 뜨고 있는 사람인데 자, 이렇게 여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이 도와줘야 되는데 물론 아이쇼 스피드는 자기 그냥 아이쇼 스피드 아시나요? 20세 젊은 애인데 이제 곧 4천만 명 돼요. 유튜브 구독자 지금 3,910만 명이더라고요. 저번에 한국도 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에이미 씨랑 사귀니 아니니 가짜니 아니니 막 했다가 어쨌든 깨졌잖아요. 미용사랑 라이브를 하는데 아이쇼 스피드가 막 너무 좋아하면서 여자친구를 막 약간 에이미 씨를 약간 좀 하대하는 듯한 뭐 그런 걸 해가지고 헤어졌어요. 어쨌든 각본이든 뭐든. 근데 이제 이번엔 중국을 갔단 말이죠.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렇죠? 왜냐면 저렇게 여론전을 중국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관세 보복에 따른 것을 이제 숫자로는 안 하잖아요. 더 이상 정부에서는 145대 125에서 멈췄어요. 지금 숫자는. 그렇죠? 중국은 이제 미국이 아무리 뭐 1000% 케빈 오릴리라는 사람이 400% 하라고 하고 댓글에 1000% 2000% 하라고 해도 그게 만약 실현이 돼도 중국은 더 이상 125에서 숫자는 안 올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관세 장벽을 한다고 했고 국민들은 저렇게 밈을 양산하면서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지금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물론 민주주의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아이쇼 스피드 같이 젊은 층에게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가 하필이면 지금 중국을 간 게 여기서 좋지 않다. 흐름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을 싹 다 돌면서 지금 상하이, 베이징 대도시부터 시작해서 충칭, 선전 싹 다 돈 게 최소 500만 회에서 1000만 회씩 조회수가 뽑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인도주의적 측면에선 좋아요. 이분을 또 가서 만났잖아요. 아까 트럼프 흉내낸 지금 그분이에요. 충칭에 초대해갖고 아이쇼 스피드가 갔어요. 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는 야 미국과 중국이 정부끼리는 싸우지만 이렇게 미국 중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화합을 뭐 도모하자. 이렇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랑 시진핑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 여론전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화합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다는 게 아니고 아까 중국이 밈을 막 양산해서 물론 미국이 야 우리는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 해봤자 우리는 자존감이 높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이 전 세계의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원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못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쇼 스피드가 이 중국 상하이 베이징부터 시작해서 이선 도시까지 싹 다 돌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도시가. 여기가 문제가. 그리고 아이쇼 스피드는 이제 미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이것까지 뭐 제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공안이 뭐 잡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곳곳 샅샅 돌아가지고 이거 뭐 짜여지지도 않았거든요. 아이쇼 스피드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아무 막 상점 들어가서 막 인터뷰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뭐 우리 말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뭐 약간 질이 떨어지는 삶을 살 것 같고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약간 휘황찬란하면서 기술도 굉장히 테크놀로지도 발전되는 막 박람회를 가갖고 막 그 체험을 하고 이러는데 너무 IT가 발달돼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뭐 아이쇼 스피드가 솔직히 뭐 구독자 늘리려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일부러 꾸며낼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보면 그렇게 꾸며내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너무 발전됐단 말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에서 좋지가 않다 지금. 그래서 아이쇼 스피드가 그래서 차이나 쇼 스피드를 하고 있다. 하필이면 이때 중국을 갔느냐. 그래서 지금 중국 국민들이 인민들이 막 밈을 양산하면서 후방에서 시진핑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미국인 이 지금 영향력이 많은 아이쇼 스피드가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찍힌 영상들이 지금 생생하게 지금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너무 기술이 발달되고 막 잘 살고 되게 막 깔끔하고 이런 이미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서 트럼프가 아이쇼 스피드를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마가 모자 쓰고 쌍따봉입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불안한데 자, 우리나라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렇죠? 지금 이런 그 탄핵 국면 속에서 진행되는 이 어떤 그 리더 부재의 상황이 다행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일본이 먼저 이 매를 맞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옛날에 감히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을 했을까? 도대체 역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주만을 습격했던 사람들이 맞나요, 이 사람들이? 자, 미국이 솔직히 그냥 개인적인 친분으로 가서 이런 모자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서로가 사실 대등한 가운데, 물론 전 세계가 키싱 마이 S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대등한 가운데 모여가지고 관세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미국을 위대하게 하자는 저 트럼프 친필 사인에 들어간 모자를 쓰고 이 지금 행동을 한다는 게 이 국격에서 굉장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 문제가. 자, 그리고 지금 오사카 엑스포 열리고 있죠. 여기 이제 그 마스코트를 금으로 만든 걸 하나 갖다 줬어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온갖 걸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그렇죠? 온갖 걸 다. 그리고 왜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을 좋아해가지고 마쿠 이거 캐릭터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류세이 경제 재생상이 자, 원래 이제 실무진들만 참여하는데 트럼프가 자기가 참여하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 하루 만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고 해서 자기 사진을 찍었죠, 여기서.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절대 고개 안 숙이죠. 미국한테는 저렇게 고개 숙입니다. 이거 지금 트럼프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지금 일본 이 경제 재생상이 한 말이에요. 제가 격이 났다고.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물론 저 일본이라 상관없는데 분명하게 제가 격이 낮아서 내가 낮은 사람 트럼프에 비해서 낮고 미국에 비해서 일본이 격이 낮아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수그려야죠 이런 거예요. 지금 완전히 굴복을 했어요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굴복스러운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자, 세 번째 트럼프가 매일 하루에 한 번 부르는 이름 파월 또 나왔습니다. 이 작정한 것 같아 트럼프는 지금.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파월 얘기를 올린다. 어디던가. 내가 육성으로 인터뷰를 하던가 트루스 소재를 올리던가. 자, 일단 여러 가지 올렸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거래를 성사하기 바란다. 둘이 화해를 하고 잘하면 불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러시아한테는 중국만큼 강하게 안 하죠. 그렇죠? 지금 러시아까지 적대적으로 되면은 중국한테 올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굉장히 유하게 하잖아요, 지금. 유하게 하거나 아예 손 떼버린다고, 지금. 왜냐하면 중국을 상대해야 되니까 지금. 자, 그리고 협상과 성공의 황금률. 금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듭니다. 감사해요. 금을 좋아하는 게 여기서 이걸 읽고 일본 경제 재생상이 그 금빛 마스코트를 갖고 왔나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어제도 한 10개 올렸더라고요. 자, 여기 또 올렸어요, 이제. 자,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 쌍따옴표를 쳐가지고. 자, 바이든 또 나왔죠. 그러니까 파월하고 바이든은 하루에 한 번씩 트럼프 입에서 나옵니다. 자, 바이든의 달걀 재앙. 그러니까 달걀 다 바이든이 올렸다 이거죠. 자, 그런데 왜 지금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안 하느냐? 인플레이션이 존재하질 않는다. 자, 지금 파월이라던가 연준 의원들은 맨날 나와가지고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은 아예 사실상 존재하질 않는데요, 지금 아예. 이게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의 이 의견이 맞습니까, 이게?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무래요. 없답니다. 인플레이션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는데 금리를 왜 인하를 안 하는 거냐고 도대체 이게. 트럼프 말에서는. 그래서 큰 손실을 입은 너무 늦은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한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 여기 파월 의장, 여기 밑에 여기 파월 의장 나왔잖아요. 파월 의장 이름 또 거론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관세 칭찬 또 했어요. 자, 관세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모두 우리를 찾아가고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또 하나 올렸죠. 이제 실험실 유출한 코로나를 올린 다음에 이번에 또 뭐를 올렸습니까? 바다를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만드는 업체, 쓰레기를 업체는 나라라고. 이게 다 중국에서 이 해안으로 날라온 쓰레기라고 이걸 올렸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국의 나쁜 점을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지금 모두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혼자. 아이쇼 스피드는 도와주지 않았는데. 자, 관세를 비판하는 사업가들은 안 좋다는 것이고 부활절 즐겨라. 자, 이게 키포인트죠. 바로 이게 비관세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요런 거 일본한테 요 8가지를 들었습니다. 왜 미국 차를 수입을 안 하냐. 미국 차를 수입하는데 자꾸 저기 불편하게 한다. 여기서 대표적인 게 여기입니다. 6번의 보호기술 표준이라고 일본 볼링공 테스트. 물론 이게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자, 볼링공 테스트가 뭔지 볼게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일본 차가 더 정교하고 디자인이 좋고 미국 차는 뚱뚱하고 디자인이 안 돼서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거를 그냥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오로지 미국 차가 안 팔리는 건 일본의 목리 때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뒤로 가볼게요. 볼링공 테스트가 도대체 뭔가 볼링공을 이 보닛 있죠, 보닛. 이 자동차 천장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찌그러지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차가 너무 품질이 좋고 예쁜데 일본 소비자들한테 가기도 전에 너네가 볼링공을 미국 차 지붕에 떨어뜨려가지고 찌그러진다고 하면서 수입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이거 비관세 장벽이다. 이거 다 풀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겪게 될 혹독한 지금 그 관세의 어떤 그 시련이 지금 여기서 보이죠, 일본에서. 자,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한테 더하면 더했지 그렇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교황님이 지금 돌아가셔서 콘클라베가 다시 열리게 생겼죠. 여기서도 민감한 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 푸틴도 트럼프도 당연히 이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교황에게. 바티칸이라는 나라에 바티칸에 있죠. 그런데 중국은 성명 안 했습니다. 왜요? 대만하고 바티칸하고 수교를 맺었거든요. 중국은 수교를 안 맺었고. 그래서 껄끄러운 나머지 교황이 돌아가셨는데도 중국은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대립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티칸하고 크리스찬에서는 중국이 배신을 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트럼프가 인증한 중국의 권위자 마이클 필스버리가 등장했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트루스 소셜에 올려놨어요, 트럼프가. 자, 마이클 필스버리가 등장했는데 중국의 권위자로 트럼프가 인정한 사람이고 1기 때 국방자문위원이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국방위원회 자문위원이었고요. 자, 여기서 1기 때 올렸던 사진입니다. 중국하고 트럼프는 이렇게 3차원 체스를 들고 있는 트럼프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친트럼프 성향인 폭스뉴스에 등장한 자기가 좋아하는 마이클 필스버리의 영상을 트루스 소셜에 올렸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길래 올렸느냐? 자, 일단 바티칸 얘기 나왔고요. 바티칸이 중국에 너무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까 말한 대로 교황이 돌아가셨는데 왜 중국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느냐? 대만이랑 수교를 맺었다는 이유로 바티칸이 그래서 그거 미워갖고 안 한 거다. 러시아 푸틴도 하는데 저런 배신 때리는 뭐 중국 이렇게 한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둘이 이제 티티카카를 하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뜨거운 공격에 처해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뒤로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중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적수를 만났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찬양이죠.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당신은 훨씬 쾌활해진 것 같다. 앵커가 나도 그렇고 막 티티카카 하다 끝났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가 올린 거죠, 여기다.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 링크를 딱 이 플레이를 누르면 아까 그 영상이 나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기를 칭찬해 줬으니까. 자, 백악관의 홈페이지도 올려야죠. 13주차의 승리 내용 올립니다. 또 자, 엔비디아 에보트 나왔었고 혼다 자동차 나왔었고 단조 철강 니켈 알루미늄 제품 소규모 제조업체인 에루드 그룹 이 전분기 대비 35%의 매출 증가를 발표했다. 자, 이게 모두 트럼프의 효과다. 또 자기 자랑을 싹 다 올려놨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빌 에크먼의 나이키에 이은 허츠. 자, 빌 에크먼이 자기 저기다 X에다가 올렸죠. 자기는 허츠라는 회사의 지분 19.8%를 보유하고 있고 그 이유를 여기다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테슬라의 어려움과 관세의 어떤 전쟁,
이게 허치에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그 판단으로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에 관세가 많이 부과돼서 신차를 사기가 사람들이 꺼려하니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갈 것이고 중고차 시장의 대부인 허치가 이득을 볼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테슬라가 어려움을 벌여서 테슬라를 다 팔았는데 테슬라가 중고차 시장에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이득도 허치가 본다. 물론 이건 시나리오지만 나는 그렇게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빌 에커먼의 촉이 맞을지. 자,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허치에 가면은 이렇게 적어도 살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죠. 자, 지금 나이키를 샀을 때 빌 에커먼이 나이키를 사고 여러 번 샀는데 자, 물론 빌 에커먼은 장기 투자자고 가치 투자자긴 합니다만 나이키를 사자마자 사실은 주가가 2, 3단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단기적으로 좀 민망한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나이키가 또 관세 전쟁의 피해주로 지금 저기 나오고 있죠. 밈도 나오고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세 전쟁의 수혜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허치가 굉장히 좀 부족한 기업입니다. 전부 다 점수가 떨어져요. 배당도 안 주죠. 미래 실적, 과거 실적도 안 좋죠. 재무제표도 좋지가 않아요.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실적도 좋지가 않죠.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어닝 쇼크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지금 2.82% 마이너스가 났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익은 4분기 연속 어닝 쇼크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기업을.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한 자릿수예요. 평균 컨센서스가 2.93입니다. 무려 여기서 70% 가까이 빠지는 것을 지금 시장은 평균으로 지금 매기고 있어요. 모더레이트 셀. 보기 힘든 매도 의견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빌 에커먼은 이런 회사를 왜 인수했을까? 일단 이렇게 재무제표가 엉망이고 실적도 엉망이게 샀는데 빌 에커먼이 투자했다는 소식 때문에 엄청난 장대 양봉이 뽑아져서 폭등을 했습니다. 일단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봉도 보십시오. 이 지금 200주선 이 눌려가지고 50주선 눌려서 계속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따만 양봉이 출현했죠. 자, 월봉으로 볼까요? 얼마나 허치가 그동안 망가졌는가? 보세요.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자, 완전히 망가졌죠. 완전히 망가지고 어닝 쇼크를 맞았고 실적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바닥까지 갔다가 바닥이 또 지하 2, 3층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빌 에커먼. 자, 과연 빌 에커먼은 나이키에 의해서 투자한 허츠. 이번에는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출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랑 미국의 관세 협상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지는 지금 시간인데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더 아프다. 관세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불편감이 간밤 뉴욕 시장을 일제히 하락시켰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2%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휴장을 또 진행을 했었던 만큼 오늘 장중 안에서의 변동성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1000포인트 넘게 하락을 보였긴 했지만 장 막판에 2.4%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이 그 가운데서는 2.5%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M7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일제히 주가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그 안에서도 테슬라가 5.7%의 낙폭을 보이면서 가장 가파른 하락을 보였습니다. 바로 내일이면 테슬라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장중에 6%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현재 시장 안에서의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M7 관련 종목들은 추후 종목 시간대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하락 조정이 되고 있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상승을 되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흔들기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미 국채에서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결국 투자자들이 선택한 건 바로 안전자산인 금이었죠. 오늘만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 3,300달러 선까지 올라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약달러 현상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금 쪽에서는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 안의 가장 큰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 간밤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을 놓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패배자다, 해임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파월 의장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스터 투 레이트, 너무 늦는 사람 혹은 패배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압박의 글을 다시 한번 적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지금 미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연준 의장과 연준 자체에 대한 독립성이 흔들리자 월가 안에서는 우려의 시각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게 된다면 시장 자체가 패닉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장기채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욱더 흔들릴 수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 쪽에서도 만약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연준 결정에 직접적으로 간섭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일단 아랑곳하지 않고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어떤 기조를 보여줄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로 보여지긴 합니다. 5월 7일 FOMC 회의 때 어떤 결정이 나올지 일단은 기다려봐야 되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관세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중국에서는 일단 우리나라를 향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정해진다면 해당 국가들을 향해서 우리도 보복 조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긴장감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8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글을 통해서 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새벽 시간 기준으로 관세의 영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대형 유통사들과의 만남을 갖기도 했었는데 일단 관세와 관련돼서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S&P 500 기업들의 이 주가와 함께 이익 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11%가 넘었었던 전망치가 지금은 6.9%까지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인데 이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선포가 되기 전에 이 정도의 조정폭이 있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안에서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간밤 주요 종목들의 변동성은 어떠했는지 종목별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연일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낙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증시에서도 4% 넘는 주가 하락이 나왔고요. 일단 화웨이가 AI 칩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기업들에게 줄 것으로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입지가 중국 안에서 더욱더 위축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젠슨왕 CEO가 중국에 이어서 일본까지 직접 방문을 하면서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켜줄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을지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의 주가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테슬라는 엔비디아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간밤에 보였습니다. 5.7%대 하락들을 보였는데 현재 미국 안에서 저가형 모델 출시의 지연 소식도 굉장히 주가에는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고가형 제품이 현재 중국에서는 판매 중단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테슬라의 장기 플랜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실적 발표 자체보다도
하더라도 컨퍼런스 콜에서 전해질 앞으로의 장기 계획들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월가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우려감이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에 간밤에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월가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내일 당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와주게 된다면 되려 주가는 저가에서 반등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이 디데이인 만큼 중요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애플 같은 경우도 낙폭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테슬라와 엔비디아만큼의 하락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2% 정도 하락세가 나왔는데 일단 관세 관련해서 가장 타격이 큰 기업으로도 꼽히고 있는 만큼 애플의 주가 하락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반도체나 전기기기, 전자기기와 관련된 품목 관세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를 대통령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관세 품목 내용이 다시 한번 전해지게 된다면 애플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꼭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유통회사의 CEO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지조차도 사실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회동 이후에 어떤 기업들이 참석했는지 그 뒤에 리스트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월마트와 타겟, 홈디포 그리고 다른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형 유통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단 간밤 유통회사들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긴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관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 유통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전망 측면에서는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이들 기업을 만나서 회동을 이어갈 만큼 신경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직접 전해줬기 때문에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제 오늘 저녁에 개장되는 미국 증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해당 기업들이 내놓은 성명을 확인을 해보면 최대한 소비자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관세가 올라가더라도 소비자 가격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측도 기업들도 긍정적인 회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오늘 개장하는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유통회사들의 주가 변동성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 주요 일정들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겹친 만큼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내야 됩니다. 일단 개장 전에는 락히드 머틴이나 GE 에어로스페이스 등 여러 가지 이 방산주들의 실적이 준비가 돼 있고요. 실적은 마감 이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공개가 마감 후에 있어서 내일 변동성 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SEC 연준의 의원들의 발언들도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나 톰 바킨 연은 총재 연설이 현재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아마도 최근에 파워리즘과 관련된 이슈가 워낙 불거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연준 쪽에서는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한 주 계속해서 굴수비 총재나 윌러 이사의 연설 발언까지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과의 강경한 구도가 더욱더 심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동성도 같이 주의를 해보시면서 이번 한 주에 대한 전략들 세워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연결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AI 대표주자죠. 엔비디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간밤에 4%대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형주들의 하락 흐름을 이끌었는데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핵심 수입처인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약 5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도됐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화웨이가 자체 AI 칩인 910C를 발표하겠는데요. 이거를 대량 출하하겠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AI 패권의 경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 같이 보겠습니다.
네, 바로 한솔 PNS인데요. 한솔 PNS는 화웨이의 서버와 스토리지 총판 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AI가 부각될 시 총판 계약을 맞은 한솔 PNS는 유통사로서 반사 이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웨이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간접 수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거에 맞게 국내 AI 인프라 확대 흐름과 맞물려서 공급 채널로서의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는 지금 한솔 PNS입니다. 네,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간밤에 악재가 많이 있었죠. 모델 Y가 2025년에 출시 연기된다고 밝혀졌고요. 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브랜드 신뢰도에 훼손이 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주행거리 조작 논란으로 인해 지금 집단 소송이 준비 중이고요. 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으로 인해 투자 심리는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테슬라 주가 5% 하락했는데요. 이런 소식 오늘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현대차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부진과는 다르게 현대차는 같은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로 판매량이 35% 이상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의 확장으로 지금 이 테슬라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메타인데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최근에 생성형 AI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콘텐츠 비용 논란과 또 윤리 리스크가 이중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럽연합이 최근에 AI 규제법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AI 규제법,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기업 솔트룩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솔트룩스는 AI 챗봇과 자연어 처리 등 이런 AI 기술들을 추출 중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유럽 진출을 앞둔 만큼 AI 규제의 대응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되겠습니다. 여기서 투명성과 데이터 소명 기능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오늘 우리나라 기업 솔트룩스 AI 규제법에 맞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업입니다. 다음 기업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쇼핑몰로도 알고 계시지만 요새는 전 세계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또 여기에 AWS라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이 AWS의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클라우드 고정비 부담과 또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이런 지연 이슈가 생겼는데요. 이런 지연 이슈 오늘 우리나라에선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메가존 클라우드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 AWS와 국내 대표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인데요. 클라우드를 쓰기 위해 AW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도움을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WS 데이터 센터 확장이 지연될 시 국내 최대 MSP 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가 성장세의 둔화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가존 클라우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이죠. 마지막 기업 나이키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는 트럼프 관세 직격탄을 맞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 이후로는 나이키의 많은 신발들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 지금 수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EPS를 1.69달러로 하락한다고 전망하는 등 최근에 나이키 하락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맞춰서 오늘 우리나라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는 한세실업이 가장 나이키로 인해 영향을 받을 기업인데요. 한세실업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의 부진에 맞게 국내 유통사, OEM 기업으로서 실적 압박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가 주문 감소 시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로 인해서 오늘 한세실업 주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을 미국 기업들과 오늘 국내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국내 기업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비 많이 옵니다. 봄비인데요. 확실히 봄비 같습니다. 확실히 습하고 덥네요, 벌써. 자, 어쨌든 오늘 출근하실 때 날씨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톱 기사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법 개정 재추진 5,000P 코스피 얘기죠. 시대 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은요. 어제 이재명 예비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선언했던 이 내용과 관련돼서 오늘 마침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국내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가 있어서 이게 단순히 그동안의 주시장 관련된 뭐가 오르네 뭐가 떨어지네 이런 쪽 포커스보다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지적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비정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비정상적인 측면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오늘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어제 금융투자협회 여의도에서 리서치 센터장들이랑 같이 간담을 했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 공정시장 질서를 만들겠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했다. 그리고 주가 조작할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 그다음에 배당 소득세 관련돼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내용의 핵심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비정상이다라는 겁니다. 비정상이다라는 거의 의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투자자들한테 별로 안정적이고 좋은 구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 되게 의미가 있던 거는 PBR 0.1배 수준에 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 놔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퇴출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통폐합을 하든 M&A를 하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솎아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했던 얘기들입니다. 작년에 금융당국에서 밸류 프로그램 가동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 이 밸류 프로그램에 지금 딱 보십시오.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가 싶기는 합니까? 그 밸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주 환원만 강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절름발이 이제 밸류업 정책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재명 후보도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가 상법 개정을 재추진을 하겠다. 이거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에서 무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끝났고 결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자기가 되면 상법 개정안을 이제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이미 뭐 법은 다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9석, 190석 가까이 되니까 뭐 추진하는데 아무 상관없죠. 통과를 시켜서 주주의 이익도 이사의 이익에 충실하게 그렇게 동등한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할 때 그 이익이 경영진이나 오너나 임직원들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게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니까요. 그걸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던 얘기는 반대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 결국 재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반대의 목소리는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죠. 근데 이런 사람의 말은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 반대의 목소리,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의 반대의 목소리라는 걸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센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 추진 의사가 강력하다라는 얘기가 좀 되겠고요. 그리고 상법이 개정이 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이런 자리가 자리다 보니까 뭐 금투협 협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센터장 일부 사람들도 현재 시장 구조에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뭐 배당 소득세 문제라든가 특히 상법 개정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후보의 얘기는 좀 당장보다는 좀 유예를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유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결국은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각에서는 뭐 검찰 개혁이나 이제 이런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 얘기는 하는데 딱 잘라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역시 앞에 있는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런 어떤 입장과 관련돼서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이제 기사는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이재명 후보가 한국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CB 전환 얘기인데 작년에도 이제 이 유상증자란 CB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감독 당국에서 되게 조금 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계속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테마주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뭐 가장 우리가 주도주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치 테마주가 좀 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 테마주로 주가가 최근에 뭐 몇 배, 많게는 뭐 18배까지 오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갖고 있던 CB 물량을 지금 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CB를 지금 전환하면 그만큼 자기들이 차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투자 경고 종목 31개가 있는데요. 2024년에 이 경고 종목이 이제 241개입니다. 연간으로 그 중에서 이제 이 문제가 됐던 게 34개였고 정치 테마주가 34개였고 올해는 현재 그러니까 4월 이제 다 돼가지고 4월 중반쯤 지났는데 시장 경보가 나온 투자 경고 종목이 31개인데 정치 테마주가 무려 20개나 됩니다. 작년 연간으로 따져서 대략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던 게 지금 보면은 3분의 2가 정치 테마주라는 거죠. 지금 결국 이제 정치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어쩌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된 종목도 작년에는 연간 10개 중에 정치 테마주 하나였는데 지금은 투자 위험 종목이 4개인데 4개가 다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만큼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횡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이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가 급등을 한다면 지금 CB 전환을 하는 게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 테마주였던 상지건설 같은 경우 18일 날 장 마감 후에 공시를 냈는데 발행 주식의 무려 58%, 발행 주식 총수의 58%인 230만 주를 주당 5천 원에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 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날 거의 하한가인 25% 폭락을 하게 됐고요. 형지글로벌 같은 회사도 역시 발행 주식의 30%를 전환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시하고 난 이후에 37%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답답한 거는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입니다. 뭐 조회금 감시를 그러니까 감시와 이런 거를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는 감시 감독 강화 안 했겠습니까? 근데도 계속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치 테마주 정치 계절이 와서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도 역시 물론 이제 한 걸음 떨어져 보면 아니 이걸 투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 수익이 눈에 보이는데 하지 말라 이것도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후폭풍에 대한 부분 그래서 투자자들 손실 입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금리당국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당이 하는 얘기는 매년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다. 근데 잘 안 된다. 본인들 스스로 자기들이 무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죠. 동전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년 새 24%가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전주는 주당 한 1,000원, 한 500원 요 정도. 1,000원 보통 한 5, 600원, 100원 단위 얘기 주들을 보통 동전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1년 새 24% 늘었습니다. 작년에 146개였던 게 지금 181개 같은 기간에 비해서 늘었다 이러면 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전주가 많이 늘어난 거는 경기 침체, 관세 문제 등등 이런 게 있겠고요. 근데 사실은 이 동전주와 관련돼서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장을 유지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동전주들은 또 하나 작전의 어떤 대상이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투자자들이 또 들어갔다가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데일리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시장의 좀 변화가 앞으로 예상이 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좀 불리하거나 뭔가 좀 균형이 좀 맞지 않거나 페어하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안정돼 가고 있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좀 해석을 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소위 말하는 국장의 투자가 이재명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 이 표현이 정말 이거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정부나 감독 당국은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또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엔달러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 표 하나 준비한 거 좀 보여주시면요. 엔화 가치가 142엔대까지 떨어졌는데 장중에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140엔 거의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130엔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잠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엔화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 미국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달러가 오늘 달러 인덱스가 98까지인가 제가 떨어진 거 어제 밤늦게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의 국채 30년물 지금 5% 가까이로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장기물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본다는 얘기고요. 단기물은 떨어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뭐 파월을 끌어내리려고 좀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불안하게 보고 있고 그게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의 툴로 이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적인 안전자산 가운데 하나인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또 금 가격도 오늘 또 3% 넘게 올랐죠.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화 가치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또 하시죠. 근데 작년 8월 블랙 먼데이 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하고 지금이랑 시장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갑작스러웠던 게 좀 있었고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게 쇼크로 다가오면 좀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은 엔화가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앞에 말씀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 8월과 같은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충격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확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은 상대적으로 좀 작년보다는 적을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뉴욕 시장 분위기부터 좀 점검을 간단하게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활절 휴일을 쉬고 나서 돌아왔는데 3대 지수가 다 2%대 낙폭을 간밤 보였거든요. 이런 하락 좀 어떤 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좀 분석을 하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싫어하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네. 파월 의장 해임과 관련된 얘기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나왔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어저께 헤셋 그 백악관 그 고문이라고 하죠. 네. 이제 경제고문 입에서도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온전히 지금 시장에 처음으로 이제 반영이 된 그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역시 트럼프 노이즈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파월 해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충격을 줬고 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달러 인덱스라든지 그다음에 채권 시장 역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특히 많이 빠졌었던 거는 보급형 전기차 출시가 원래 연초였었는데 이게 또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 당연히 있고요. 네. 여전히 또 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빠졌던 거는 뭐 중국 규제 이슈도 있지만은 뭐 화웨이가 또 필적하는 또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임대 계약을 일부 또 취소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투자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맞물렸던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뭐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 해임 발언과 함께 개별 종목들의 이슈들이 모두 혼재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일단은 전반적인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데 일단 한국 이슈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우리도 이번 주에 미국 쪽을 직접 만남을 갖죠. 일단 날짜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24일 저녁 9시로 좀 알려져 있는데 좀 주요하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들이나 우리가 좀 미리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알고 가는 걸 떠나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우리는 항상 미국을 보면은 우리를 뭐 마치 챙겨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난히 좀 이뻐해주고 네. 신경 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 일본이 갔다 왔지만 실제적으로 아무 성과도 없었고 사실상 그 네 사람의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트럼프, 나바로, 뭐 베센트, 그다음에 USTR 대표까지 해가지고 네 사람의 압박만 받고 나온 거고 네. 그 결과가 아무것도 성취된 게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일본 동향들 기사화된 걸 보면 일본 역시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뭔가 성과를 드러내고 싶고 그다음에 뭔가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가시적인 게 보여야 되는데 중국은 전화 통화하자고 그러는 것도 지금 계속 사실상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소기의 성과를 어디에서 얻기 쉬울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말 잘 듣는 나라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한국, 일본, 영국, 그다음에 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데 이런 쪽하고 협상을 한 데서 우선적으로 뭔가를 뽑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조건적인 저자세보다는 네.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좀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거 히스토리를 좀 설명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역수지 흑자가 커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2차 전지 쪽 투자 비중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 있는 부자재들이 다 수출이 된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들 입장을 좀 설명을 하고 지정학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어필을 하면서 한 번에 체결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역시도 전체적인 정황을 좀 파악을 하면서 네. 가급적이면은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버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게 솔직히 좀 찜찜합니다. 저는. 네. 오히려 먼저 이렇게 매를 맞는 것 같은 분위기,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 미국 쪽의 입장 중에서 처음으로 이 중국과의 협상 시기에 대한 내용이 외신에서 전해졌었는데 그때 뭐 3주에서 4주 안으로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간밤도 중국에서 나온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미국 때문에 우리한테 불이익 주는 국가들 우리가 보복 조치하겠다 더 강경하게 지금 대응을 했단 말이죠.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세요? 극단까지 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관세 이슈로 인해서 수출이 거의 중단되시피 한 그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도 이제 보면은 그 항만에 적재되어 있는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실제로 그 안에서 그 이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제 임금 삭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한 건 사실인데 이제 약간의 자존심 싸움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누가 중재를 서줄 수 있는 주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거 예단하기가 되게 힘든데 아주 작은 틈에서 또 어쩌면 기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거꾸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시점은 뭐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협상의 우선순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결코 호재는 아니다. 그리고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상했던 거잖아요. 중국이 자기한테 불리한 짓을 저쪽 중국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단합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걸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 최대한 얻어낼 걸 얻어내가면서 협상을 해나가야지 힘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번에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 우리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타국 같은 경우 네. 협상을 할 때 우리보단 더 좋은 조건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급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좀 답답해도 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당장에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우린 사드 보복도 당해봤고 네. 한한정도 대표적인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중국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이익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모든 거를 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국들의 어떤 대응 움직임, 특히 일본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암암리에 공조하는 모습 네.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세 관련해서는 정말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빅테크 실적들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실적에 좀 더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거기서 좀 실마리를 참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실적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전체적으로 예상보다는 잘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이제 관세가 예고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취매, 그러니까 이제 선행 주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이 네.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어닝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를 더 주목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또 바로 시행될 줄 알았다가 그 미국 금융시장의 어떤 충격 때문에 트럼프가 90일을 유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생각보다 4월 지나가면서부터는 또 아직은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짜 90일 뒤에 관세가 그대로 제기가 된다든지 어떤 방향이 잡힌다 그러면 또 구매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기업도 그렇고 증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을 예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기업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거니까 기업들의 어떤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향후 분기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체크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은 기대치를 크게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시장 자체가 워낙에 관세 노이즈에 다 묻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돌파구 또는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당장 내일 실적 발표가 테슬라가 있고요. 뭐 방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M7 기업인 알파벳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일단 실적은 뭐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네. 이제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향후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지켜볼 것 같은데 네. 일단 1분기보다는 좋아진다라는 그림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은 거는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급형 전기차가 올해 출시가 아니라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 그러면 그거를 상쇄시키려고 그러면 결국 FSD와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회사에서 반응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220 때면은 거의 또 전저점 근처 와 있거든요. 네. 여기를 이제 하향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해서 반등을 해주느냐가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테슬라의 입장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아마존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노이즈보다는 사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그 뭐 실적이나 이런 노이즈보다는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향후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캐펙스 투자를 이제 축소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게 변수가 될 것 같다. 근데 전체 큰 그림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과 가지고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외부적인 변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회사 측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광고 수입이나 이런 거는 경기도나 시그널 나오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도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사님께서도 1분기 실적 아무래도 관세 이슈 때문에 조금 더 묻혀갈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주셨고요.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국내로 시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대형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나오죠. 뭐 조선 대형주들부터 현대차, SK하이닉스 등등등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보단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국내 기업을? 일단 이제 여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관세 노이즈에서 자유롭진 않고 네. 또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관세의 중심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실적보다는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1분기 실적을 지켜보실 때는 네. 결국은 실적 발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향후 포워드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얼마만큼 자신감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발표 나는 이제 회사들이 좀 큰 회사들이 좀 많잖아요. 네. 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여파 때문에 이제 상단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뭐 주가가 급락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역시 또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방의 리스크보다는 여기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관세를 맞게 될 경우에 뭐 영업이익이 몇 조가 주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가 이제 대응하고 있는 거라든지 회사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안심을 시켜주면서 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시할 것인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주는 역시 실적 발표 자체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외생 변수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보다는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면서 이제 회사 측의 어떤 전망,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업황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하시는 게 더 낫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 외형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국내 시장도 동일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번 주에 발표하는 실적 업황 중 안에서 이 업종 안에서 또 조선 관련주들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또 여기에 이 통상 협의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실적과 맞물려서 좀 추가적인 또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지난주에 조선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올라갈 때 사지 말시고 조정이 보통 나올 때. 그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네. 발표 후에는 좀 눌리더라.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좀 기회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눌린다 그러면은 그때를 좀 기간 조정을 받는 걸 보셔가지고 네. 기회를 잡아보시는 건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노이즈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되어 있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네.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정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못할 거라고 예상했었던 미포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숫자가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어떤 그 가이던스를 미스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 자체는 저도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USTR 그 제재안 나오고 주가가 거기서 고점 찍고 지금 어저께 좀 밀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부냐 아니면 더 좀 눌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적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저는 실적 발표 후에 흐름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가급적이면 투자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좀 쌀 때 기간 조정을 받을 때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국내 증시를 딱 놓고 봤을 때 이 AI 그리고 세종시가 좀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정책 테마주들이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될까요, 일단? 테마주 질문을 하시면 제가 참 대답하기가 난감한 게 저는 테마주 매매를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난감한데 지금 이제 딱 봐도 대선 테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AI도 그 정책 이슈고 그다음에 네. 세종시는 지금 뭐 국회를 글로 옮긴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네. 나오니까 그쪽에 땅 있는 회사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테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 가운데서 저는 저 가운데 눈에 띄는 거는 원전이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전 정권 같은 경우는 원자력에 대해서 사실상
좀 배척하는 어떤 분위기였었다 그러면 이전 정권에서는 다시 그걸 좀 부활을 시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 글로벌리 원전에 대한 어떤 수요 같은 건 꾸준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원전이 좀 터부시되던 어떤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원전에 대해서 특히 SMR 쪽으로 해가지고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방향이 지금 정해진 거라고 한다면은 네. 원전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전보다는 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웹툰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해가지고 우리 이것도 역시 컨텐츠 쪽으로 강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자체가 큰 기업일 수는 있긴 하지만은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 회사들이 반드시 성장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사실은 정책보다는 이제 좋은 기업, 좋은 회사를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전과 웹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주셨고, 사실 간밤 엔비디아 CEO가 일본에 가서 또 AI와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또 잔뜩 하고 왔는데, 그런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물론 지금 AI가 정책 쪽에 묶여있긴 합니다만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도 되는 섹터로 보실지도 궁금한데요. AI는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더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AI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오늘 아마존도 그렇고 이제 네. 약간 좀 투자와 관련해서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미 과잉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더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굉장히 업사이드가 나오는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해가지고는 결국은 성장세는 유지가 되겠지만 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매출 성장률 70%대만 해도 엄청난 거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추세적으로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는 주가가 더 급락을 합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승률 자체가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완만해질 수밖에 없다. 올라가도 둔해질 거다. 그래서 저는 AI 쪽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보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역시 가능성 있는 걸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관련해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안에서 좀 기회를 노려보자 설명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도 함께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올해 들어서 지금 우리 시장을 18조 원이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달 들어서도 지속적인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의 우리 시장의 전망이나 전략들 투자자들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는 지표 자체들이 편하진 않습니다. 지금 네. 전체가. 엔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140엔까지 왔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4.3을 다시 넘어서 있는 상태이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우리나라 네. 원화는 생각보다 안 강하고 네. 강해졌다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1,490원까지 갔다 1,420원 그때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파는 걸 줄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핵심은 역시 관세 논쟁입니다. 관세 논쟁이라는 얘기는 방금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미국으로부터의 압박도 있지만 결국 중국으로부터의 또 압력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공격적으로 투자에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좀 방어적인 자세 계속 견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은 좀 유지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벌써 이렇게 이제 4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5월에 대한 전망도 좀 간략하게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들어서 이제 FOMC 회의도 준비가 돼 있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즌이긴 합니다만 4월까지는 관세로 인한 우리가 어쨌든 관망세가 유지가 돼야 된다면 5월부터는 조금 포지션에 대한 변화를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제가 보는 지표가 이제 몇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엔달러 같은 경우 140엔을 크게 하회를 하면서 강하게 하향 돌파하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채 10년물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방을 열어가지고 5%에 근접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테슬라 주가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진짜 200%를 하회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변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좋게 보면은
지금 그 관세 논쟁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오픈됐잖아요. 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관세는 이미 정해진 상태잖아요. 이제 그걸 얼마까지 낮추느냐가 이제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는 아니더라도 어떤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좀 유하게 방향이 잡히고 또 미중 간의 갈등 역시도 클라이막스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죽어가는 판국에서 끝까지 자존심 싸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격적으로 만나 가지고 어떤 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흐름을 좀 추적을 하면서 보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파국으로 치닫기 위해서 막장으로 갈 것이냐 뭐 파월을 해고해 가지고 금융시장 막 크게 막 흔들어 버리면서 난리를 칠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도망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예단을 하고서 도망가기엔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직은 좀 지켜보는 관점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월 중에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완전히 하단에 깔려 있는 회사들 그 가운데서 실적, 국제 경쟁력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들은 좀 체크해 놓고 계시다가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것들은 좀 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